한국은행이 경기와 증시 불안 등을 고려해 현재 연 0.75% 수준인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제때 빚을 갚지 못한 소액 연체자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신용사면을 시행합니다. LG전자가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3분기 매출이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작년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창립 37년 만에 SK스퀘어와의 분할을 결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키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청석 기자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열린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3월과 5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해 1.25%에서 0.5%까지 낮춘 뒤 지난 8월 15개월 만에 0.25% 올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으로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심해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부진한 경기 지표와 변동성이 심화된 증시 등을 고려해 다음 달 회의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미룬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지난달 30일 발표된 산업활동 동향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4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8월 생산, 소비, 투자가 석 달 만에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액 지수는 각각 0.6%, 0.8%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뚜렷했습니다. 또한 코스피도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하루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며 2,900대 초반까지 추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태현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물가 상승세가 거세기 때문에 유동성 회수가 불가피하다며 금융당국이 총량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와 격차는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코로나19로 제때 빚을 갚지 못한 소액 연체자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등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등 20개 기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 사이 2천만 원 이하 채무를 갚지 못한 개인 및 개입사업자 가운데 올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올해 안에만 모든 연체액을 상환한다면 금융권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에도 활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는 나이스 평가 정보, 신용정보원 등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열풍에 증권사들이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서학개미 투자 수수료가 3년 사이에 9배 가까이 급증한 건데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증권사들이 서학개미 잡기에 분주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 열풍에 관련 수익이 핵심 수익원으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수수료는 4,698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3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8.7배나 급증한 겁니다. 올해 들어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 상승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증권사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3,680억 원의 해외 주식 수수료를 벌어들였습니다. 반년 만에 이미 지난해의 78%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8천억 원 돌파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 투자자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수료 할인은 물론이고 현금과 주식 등을 지급하는 직접적인 유인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삼성증권은 미국 주식 매매 수수료 할인 행사를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키움증권도 해외 주식 수수료를 낮추고 타사의 해외 주식을 옮겨오면 최대 30만 원의 현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역시 미국 주식 한 주를 무작위로 지급하는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LG전자 18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달성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주가는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 영업 환경 악화로 영업이익 부진이 이어지며 주가는 여전히 최저 수준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LG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LG전자의 3분기 매출액은 18조 7,845억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GM 전기차 리콜 충당금 반영으로 전년 대비 49.6% 감소한 5,40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혜를 입었던 가전부문 수요 정체가 예상됐지만 프리미엄 가전 수요가 유지되며 주력 사업인 생활가전과 홈 엔터테인먼트가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LG전자의 최대 매출 기록에도 영업이익 악화가 예상되자 주가는 좀처럼 상승 반전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LG전자의 주가는 실적 발표에 전일 대비 3.33% 상승한 12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지만 이는 연초 고점 대비 35.75% 하락한 수준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도 사상 첫 분기 매출 70조 원을 넘겼지만 오늘 7만 원 선이 붕괴되며 연일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반도체 관련 이슈 등 영업 환경 악화가 예상돼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부품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 인상,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비용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이익률이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내년 1분기에는 반도체 가격 낙폭이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LG전자의 주가 부진에 대해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전장사업부의 불확실성과 반도체 부족으로 차량용 부품 생산 차질 이슈가 재부각된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SK텔레콤이 창립 37년 만에 SK스퀘어와의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SKT는 기존 통신 사업을 이어가는 존속회사와 정보통신기술투자 전문회사로 나뉘게 되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K텔레콤은 오늘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SK텔레콤 SK스퀘어 분할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인적 분할 안건의 찬성률은 출석 주식수 기준 99.95%로 사실상 거의 만장일치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SK텔레콤과 SK스퀘어는 오는 11월 1일 두 개의 회사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우선 존속회사 SK텔레콤은 기존 유무선 통신 사업을 기반으로 AI 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구독 사업과 메타버스 플랫폼 등 신사업을 고도화해 지난해 15조 원가량이었던 연간 매출을 2025년 22조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신설기업 SK스퀘어는 반도체 ICT 투자 전문 회사로 출범하게 됩니다. 박정우 SK텔레콤 최고 경영자가 이끌게 될 SK스퀘어 산하에는 SK하이닉스, ADT캡스, 11번가, 팀앤모빌리티 등 16개 회사가 편제됩니다. 앞으로 공격적인 반도체 ICT 플랫폼 사업 투자를 통해 현재 26조 원인 순자산 가치를 4년 후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로 키운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이번 분할로 지배구조상 사업 확장에 제약이 많았던 자회사 SK하이닉스를 대신해 그룹의 핵심 캐시카우로 성장한 반도체 투자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우 SK텔레콤 CEO는 회사 분할의 가장 큰 목적은 주주가치 극대화라며 분할 후 통신과 투자라는 명확한 아이덴티티로 빠른 성공 스토리를 써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이 5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됩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더한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18조 41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 12조 3,500억 원보다 5조 7천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약 46%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역별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 보유세액이 7조 3,500억 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고 경기도와 부산, 인천, 경남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절반 가까이 낮추는 개편안이 이르면 이달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개업소의 개폐업이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은 1,075건으로 겨우 1,000건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었던 2019년 9월 개업 건수 이래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같은 달 폐업은 815건으로 각각 집계됐는데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소치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통상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개폐업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올해는 숫자가 유난히 적다며 기존 오프라인 중개 시장이 워낙 과포화 상태이다 보니 시장 자체가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취업규칙 상당수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다수 침해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소지품과 신체 검사를 하거나 또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인데요.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등 30여 개사를 거느린 재계 순위 11위의 신세계그룹의 취업규칙 일부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송옥주 원실이 신세계그룹 30개사의 취업규칙을 전수조사한 결과 계열사의 77%에 달하는 23개사가 소지품 검사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에 반하는 겁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검신 조항이 있는 계열사는 전체의 73%에 달했고 전체의 87%인 26개사가 거주 이전 자유 제한을 포함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취업규칙 제50조에 사원에게 이주, 기타 신상의 이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신고토록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취업규칙이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4조에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세계 계열사 전체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마트는 제41조 복물규율 11항에 회사의 허가 없이 유인물 및 기타 문서 게시 배포, 현수막 설치와 벽보 등의 부착, 집회, 기타 업무와는 관계없는 일을 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했으며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신세계 푸드, 스타벅스와 스타빌드 하남, 안성 등 계열사 전체가 비슷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적시해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도 계열사 취업규칙 전체에 포진해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세계는 복무규칙 제47조 16항에 회사의 허가 없이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말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송옥주 의원은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이 지난 2011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의 단체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상당수 개정했는데 해당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전자화 시대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전동화와 또 스마트카가 함께 미래 시대의 한 축으로 꼽히는 자율주행 이야기인데요. 2035년엔 1,000조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세계 자율주행 시장은 지난해 71억 달러 규모, 오는 2035년 1조 1,20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국내 시장 역시 연평균 40%의 성장세로 10년 후 20조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남양기술연구소에 자율주행 종합설비를 구축합니다. 자율주행 차량 관제 시스템과 원격 자율주차 기술 개발을 위한 자율주차타워 건설 등이 추진됩니다. 지난 7일부터는 로봇셔틀 4대의 시범 운영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운전대를 접고 펴는 폴더블 조향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양산 사례가 없는 새로운 기술로 주행 모드에 따라 운전대를 접고 운전석을 180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카메라와 레이더, 라이다 등 핵심 센서의 국산화입니다. 선진국에 대비해서 약 3년 정도 뒤떨어지는 것이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 인력 양성, 라이다 센서 등 핵심 센서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국산화가 완전히 되어 있지는 않고요. 한편 이러한 추세에 맞춰 국내 첫 한국 자율주행 산업협회도 곧 출범합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카카오모빌리티, KT 등 10대 기업과 기관이 우선 참여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만 연 2천만 원이 넘는 미성년자의 수가 2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세청의 미성년자 금융소득과 종합과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미성년자는 2,068명으로 이들의 소득은 모두 2,064억 원이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인 금수저 미성년자는 2015년 753명에서 2019년까지 꾸준하게 늘며 2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했다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후 반년간 은행권에서 9만 6천 건의 상품 가입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약 10만 4천 건,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조 4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청약철회가 받아들여진 건수는 약 9만 6천 건으로 청약철회권 처리율은 91.8%였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돌려받은 돈은 1조 2,80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은행에서 소비자들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신탁과 대출, 고난도 펀드 등 금융상품 구입을 일정 기간 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거와 생활고 등 부담이 증가하며 노후 대비 자금줄인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직장인이 지난해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만 91명이던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는 2020년 7만 1,931명으로 1.8배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퇴직연금 중도 인출액은 약 1조 2,300억 원에서 2조 6,300억 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작년 기준 중도 인출 사유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주거 문제 때문에 노후 자금에 손을 댄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한 환경단체에서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로,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열화로 바꾸어서 사용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류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지구온도 상승이 심각하며 그로 인한 기후재앙이 바로 위기라는 거겠죠.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과학자와 정치인 그리고 경제인들까지 앞으로 지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기후변화를 꼽고 나섰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보스 포럼이 작년에 열린 뒤에 올해도 열리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인 것 같은데 다보스 포럼에서도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성명을 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2020이죠. 예. 다보스 포럼에서 2020년 국제위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당시 다보스 포럼은 포럼에 참석한 정치인 경제인 3,000명에게 설문문항 30개 중에서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결과는 1위가 기후변화, 2위가 기후변화 대응 실패, 3위가 자연재해, 4위가 생물 다양성의 상실 및 절멸, 5위가 인위적인 환경재해로 상위 5개가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였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인과 정치인들은 기후변화가 향후 10년간 전 세계 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본 건데요. 다보스 포럼이 선정해서 조사를 했던 문항을 가지고 국제지속가능연구단체인 퓨처스가 52개국 222명의 과학자들 대상으로 또다시 설문조사를 했죠. 과학자들은 기후변화 대응 실패, 기상이변, 생물 다양성 감소, 식량위기 그리고 물 부족 순으로 인류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세계 5대 위험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7월이었죠. 그린피스가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대 위기가 무엇인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도 기후위기가 지구촌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결국엔 기후와 관련된 것들이 모두 다 꼽혔다고 하는 건데 그린피스가 원래 반핵 단체로 출범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기후위기, 환경 파괴에 많은 관심을 가진 단체로 환경에 이른바 해가 되는 행위가 벌어지는 장소로 가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 행위를 중지시키고자 이런 애쓰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이 단체가 경제 관련 설문조사도 이렇게 하나 봐요? 네,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그 영상에서 예. 고래잡이 못하게 맞아요. 현장으로 그 보트를 타고 가갖고 막고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은 이제 비폭력이거든요, 그죠? 그래 참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예.
이랬던 그린피스가 최근에는 기후위기 쪽으로 많은 데이터 영상을 발표해서 관심을 제고하고 있죠. 한국 그린피스가 한국갤럽과 함께 우리나라, 미국, 유럽 지역의 글로벌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탄소 국경세 문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다양한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예. 먼저 지금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경제 전문가들은 기후위기가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93%의 응답자가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답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가 빈곤, 세 번째가 물 부족, 네 번째가 전염병 순으로 선택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가 보면 코로나19가 제일 높을 것 같은데 코로나19를 포함한 전염병의 네 번째 순위였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높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보다는 저도 그렇고 코로나19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볼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기후 위기를 꼽은 건데 왜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꼽은 겁니까?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경제인이라든가 금융인들은 기후 위기가 급격한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10년 세계은행은 기후 변화를 방치한다면 2050년까지 약 18경 6천조 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2020년 우리나라 GDP보다 무려 100배 가까운 수준으로 기후위기가 정말로 엄청난 경제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보는 건데요. 세계경제포럼도 2020년에 이어서 2021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 기후 관련 문제가 인류에게 실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앙들이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주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보다 보면 해외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 올해 미국에서는 애플, 아마존, 구글 등 300개 대기업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사안을 보냈고요. 일본에서 소니라든가 파나소닉 등 90개 대기업들이 일본 정부에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더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린피스 답변에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의견이 경제인들 가운데 많았던 것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결국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탄소 경제로 가려면 원전이라든가 혹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필수적인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경련은 급격한 탈탄소 정책이 기업에 큰 부담이라고 말하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의 탈탄소 노력에 역행하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것은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아주 잘 나타났죠. 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질문에서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LG라든가 포스코 등을 예로 지시를 하면서 한국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 3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인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탈탄소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영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을 한 것이죠. 예.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제 전문가들도 심각성에 대해서 꼽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